예, 우리 두 번째 발제는 우리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님이신 신진욱 교수님께서 뉴라이트와 한국 보수의 극우화라는 주제로 이렇게 발제를 해주실 겁니다. 특별히 이게 사회학자의 입장에서 또 이런 그 한국 보수가 어떻게 이렇게 극단의 우쪽으로 왔는지 또 그 안에 뉴라이트가 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수님 이렇게 먼 길일 수도 있고 좀 어려운 자리일 수도 있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있는 자리에 와서 오늘 또 강의하러 이렇게 와주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기쁜 마음입니다. 오늘 신앙 고백 모임 포럼인데요. 제 발표 내용은 교회나 신앙 내지는 신학적인 얘기 이런 얘기보다는 사회학자로서 저의 위치에 충실하게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주제는 뉴라이트 역사관에 관련된 것이지만 제 발표는 조금 더 넓게 저희가 뉴라이트였던 사람들 내지는 뉴라이트를 계승하는 단체까지 하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하지만 저희가 뉴라이트라는 명칭을 갖고 있는 그런 단체나 운동들 이런 것들은 2010년대 들어오면서 많은 부분 또 소멸되고요. 다른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고 이런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오늘 발표는 그 2000년대 중엽에서 한 몇 년 동안 뉴라이트 단체, 뉴라이트 이념 내지는 뉴라이트 운동 이런 데서 출발을 해서 좀 더 넓게 한국 사회 저희 지난 12.3 계엄 이후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충격받으신 그런 모습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극우라고 이야기하는 나아가서 극우 파시즘에 대한 이야기까지 많이 있었는데요. 거기까지 제가 좀 확장을 시켜서 그런 전체적인 최근에 저희가 경험했고 또 목격했던 그런 세력 내지는 현상들이 뉴라이트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넓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에서 한국 보수의 극우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따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보수 내지는 보수주의라는 거 하고 극단 극우주의는 질적으로 다른 개념이죠. 네, 그래서 제가 어디에서나 많이 강조를 하는 것이 저희가 어떤 사고의 강조점이 보다 더 진보주의적인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보다 더 보수주의적인 사람이 있을 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저희 현대 사회에서 진보다 보수다라고 얘기할 때는 어떤 양극단주의에 동의하지 않는 어떤 보편적인 합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보편적인 합의 위에서 서로 다른 강조점을 가지고 다투기도 하고 또 협상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극우라는 것은 그것과는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저희가 12.3 계엄 이후에 목도했던 많은 현상들 탄핵 반대 집회라는 이름으로 개최된 대부분의 집회들은 저는 극우 집회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주체 세력도 극우 세력이라고 규정을 하고 이제 저 같은 사람이 극우라고 하는 이 현상에 대한 명명을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극우 몰이라고 또 저쪽에서 많이 또 반격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과정에서 엄밀하게 학술적 내지는 법률적 의미에서 극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다 더 정교하게 정의를 하는 시도들을 많이 했고요. 그런 여러 가지의 저 자신의 재검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것은 극우라고 부르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나름의 결론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의 극우 세력이 지금 오늘 포럼의 중심에 있는 뉴라이트에 기원을 갖는 세력 또 인물들 그리고 사상들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그 연관성에 대해서 이따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발점으로 보수 우파의 진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기서 뭐 진화라는 표현은 더 좋은 방향으로 간다는 뜻은 아니고요. 과거에 어떤 그 조직이나 이념이나 이런 것들에 바탕해서 그 다음 단계로 변모해간 그런 연속성의 측면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 전체적으로 제가 한 4단계 정도로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 단계가 민주화 직후입니다. 민주화 직후로 제가 1단계를 설정을 한 이유가 민주화 직후부터 이미 민주주의라는 것을 수용하지 않았던 상당한 사회 세력들이 우리 사회에 존재했다. 그리고 그것이 조직적으로 구현된 대표적인 경우가 자유총연맹 이런 단체죠. 그리고 한기총 같은 단체는 처음 출발할 때는 보수의 이름을 걸고 출발을 했습니다. 네, 이 민주화 이후에 한국 사회가 과도하게 뭐 좌경화되는 뭐 등등에 대한 우려 이렇게 이야기해서 보수 교회들을 결집하는 그런 명분으로 출발을 했는데 이후에 이제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더 정치 활동과 또 극단화돼가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2010년대 이후로는 급격하게 그 세가 축소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래서 1987년 민주화 이후 직후부터 이런 자유총연맹 그리고 바르게 살기 운동본부 이런 몇몇 단체들이 있는데요. 그런 기원이 과거에 뭐 이승만 시대 반공연맹이라든지 전두환 시대 사회정화위원회 이런 독재 시대의 어떤 이념적인 전체주의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이 같은 이념을 갖고 있어야만 안전하다라고 믿고 있는 그 안에 다양성, 다원주의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 그런 독재적인 유산 위에서 몇몇 단체들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그 단체들이 노태우 정권 시기 때 이른바 보수 3단체, 방금 말씀드린 자유총연맹, 바르게 살기 운동본부 그리고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보수 3단체의 아주 예외적인 특혜를 부여하는 그런 특별법을 제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2000년에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이라는 게 생겨나게 되는데요. 그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이 여러 면에서 아직까지 불완전하긴 하지만 그 법의 의미가 모든 종류의 뭐 진보건 보수건 중도이건 간에 모든 종류의 비영리 민간단체 활동을 하는 그런 단체들의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에 공공이 지원을 해줄 수가 있다. 그 요건을 충족시킨다면 그래서 실제 그 혜택을 받은 단체들은 이념적으로 상당히 스펙트럼이 다양합니다. 예, 그래서 그 스펙트럼은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단체들의 스펙트럼을 반영하는 것이지 그 법률이 특정한 단체에 경도되어 있는 이런 법률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보수 3단체 특별법의 경우에는 정확히 그 각각의 세 단체를 명시해서 이 단체들의 국공유지 건물 시설 등에 대한 무상 이용 뭐 대여 등등의 다른 어떤 한국 사회 단체들도 향유할 수 없는 특권을 부여하는 뭐 이런 관계가 맺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요 정도 수준이 지금 1단계에 핵심이 되는 건 뭐냐면 민주주의는 정치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민주주의의 본질은 불확실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시카고 대학의 저명한 정치학자인 아담 셰버스키라는 사람이 민주주의가 무엇이냐 정의를 할 때 제도화된 불확실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제도화된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선거를 해서 서로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정치 세력들이. 그럼 경쟁을 한다는 것은 유권자의 더 많은 마음을 얻기 위한 경쟁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 결과로 누가 승자가 돼서 권력을 갖게 될지는 불확실한 거죠. 선거라고 하는 것이. 근데 그 불확실한 것을 양쪽 모두 모든 정치 세력들이 수용하는 전제 위에서 민주주의가 유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기기 때문에 이 룰을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내가 졌으니까 질지도 모르면은 이 룰을 엎어버린다. 이렇게 되면 민주주의가 유지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 선거에서 졌다라고 하면 너무 원통하고 슬프고 가슴 아프고 이렇게 했지만 그러면 각고의 노력을 해서 다음 선거에서는 반드시 더 많은 유권자의 마음을 얻겠다.
이런 노력을 서로 간에 하기로 약속을 한 것이 바로 민주주의라는 겁니다. 패배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동의이죠. 그래서 패자의 동의라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저희 부정선거론 있지 않습니까?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믿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지지하는 정당이 이긴 선거는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얘기를 안 하죠. 네, 그러니까 부정선거론이라는 것은 사실 그 본질은 선거 부정론인 거예요. 네, 선거의 불확실성을 부정하는 거죠. 이쪽이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이쪽이 진 선거는 뭔가 부정한 선거였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 민주주의 유지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질 수도 있다는 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저 1단계에서 이미 수십 년 동안 이 독재를 통해서 유지되어 온 질서라는 것이 있는데 민주주의가 도입이 되고 나면 선거에서 지게 된다면 이 질서가 흔들릴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을 견딜 수가 없었던 집단들이 있었던 거죠. 네, 그 집단들이 그 불안을 조직화를 통해서 표현을 하게 된 것이 1단계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2단계를 보시면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입니다. 이 2단계의 의미는 그 불안이 정말 실현된 거죠. 현실화된 것이죠. 정권 교체가 된 거니까요. 그래서 많은 정치 연구자들이 민주주의 공고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민주주의가 공고화되었다는 것의 의미는 다시는 독재로 돌아갈 가능성이 이제는 없어졌다고 봐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게 되면은 이 나라에서는 이제 민주주의가 공고화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민주화가 됐는데 만에 하나 다시 독재로 돌아가게 되면 그 독재 시대 때 그냥 추상적으로 체제가 바뀌는 문제가 아니라 독재라는 것은 곧 폭력이고 인간성의 소멸이지 않습니까? 폭력이 가능해진다라는 국가의 폭력이 마음대로 자행될 수 있는데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 바로 독재인 것인데 그 끔찍한 독재로 돌아간다는 것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상태가 과연 공고화됐다고 볼 수 있을 것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한국처럼 독재를 겪었던 나라가 무수히 많지 않습니까? 유럽에서는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남미의 아르헨티나, 칠레, 브라질 수많은 나라들이 한국처럼 군사 독재나 1인 독재나 이런 것들을 겪었고 많은 희생을 거친 수십 년의 역사 뒤에 민주화가 됐는데 공고화가 됐느냐 안 됐느냐를 정확히 판단하기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판단하는 몇 가지의 학자들이 수십 년을 거쳐서 많이 받아들이게 된 대표적인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기준 중에 하나가 2번 연속으로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면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불확실성을 모든 정치 세력이 이제는 받아들인다고 볼 수가 있겠구나. 네, 정권이 한번 바뀌었는데 쿠데타 시도가 안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다행이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반대쪽 정권으로 다시 넘어갔어요. 근데 또 그거를 한 번 잡은 정권을 붙들고 있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선거에서 졌으니까 안타깝지만 인정한다. 이렇게 2번 정권 교체가 되면 여기서는 이제 정착이 됐구나.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나라가 이명박 정권으로 넘어갔을 때 이제 공고화가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김대중 정권으로 한번 교체되고 그다음에 이명박 정권으로 다시 교체가 됐는데 그 가운데서 어느 쪽도 이 선거를 무효화시키려는 노력을 한 적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한국은 민주주의가 성공적으로 공고화된 대표적인 나라로 꼽혔어요. 근데 그것이 이번에 깨진 거죠. 완전히 무너져 내렸는데 이것이 얼마나 처참한 것인지를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단계에서 중요한 건요. 저 2단계에서 그 두려워하던 불확실성이 이제 정말 현실화가 된 거죠. 정권 교체가 됐어요. 김대중 정권으로 넘어갔고 노무현 정권으로 한 번 더 정권이 재창출이 됐는데 도저히 보수 진영에서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렇게 느낀 세력들이 반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더 잘해서 다음번에는 꼭 이겨야겠다 이렇게 나가면 되는 거죠. 근데 그 방향으로 나가지 않고 이 지점부터 극단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간첩이고 종북이고 공산주의자고 또 이쪽과 뭔가 뜻을 같이 하는 사회 세력들, 지식인들, 언론, 종교 세력, 문화예술가들 이 사람들 다 공산주의자들이다. 이런 극단주의가 이 시기부터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2단계가 보수 세력의 대대적인 조직화가
그 이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엇보다도 노무현 정부 중반기입니다. 2004년, 5년 이 시점이 바로 뉴라이트가 탄생하는 시점이죠. 그럼 왜 이 시기이냐? 김대중 정부 때보다 노무현 정부가 다소간 더 급진적인 이런 부분들도 있었지만 또 다른 정책 측면에서는 또 꼭 그런 것만도 아니에요. 예. 노동이나 복지 정책 이런 측면에서는 정말 질적인 전환이 일어난 시점은 김대중 정부 시기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급진적이었다라는 부분보다도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론의 70% 가까이가 반대를 했어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도 기각이 됐죠. 그 와중에 총선을 했는데 열린우리당이 40석밖에 안 되던 정당이 과반수 정당이 돼버렸습니다. 민의가 그렇게 표현이 된 거죠. 당시에. 그러니까 이 보수라는 세력이 엄청난 위기의식을 느끼게 된 거예요. 이른바 천막정당이라고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시겠지만 그때 총선을 치르고 국민들한테 100배 사죄한다라고 바깥에다가 당사 바깥에 천막을 치고 천막정당으로 이제 나 앉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시점이 되니까 사회의 보수 세력들이 이제는 보수 정당을 믿을 수가 없다. 우리 스스로 조직화를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대대적인 조직화가 일어난 것이 바로 뉴라이트의 조직화. 근데 그 당시에 뉴라이트만 조직된 것이 아니라 무수한 소위 올드라이트 조직들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됐다는 거죠. 반공단체, 뭐 여러 가지 군인단체, 이런 단체들. 그게 2단계입니다. 그 다음 3단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기. 그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탄기국 뭐 이런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태극기 부대가 그때 등장을 했습니다. 2016년 12월부터 등장을 해서 촛불 집회가 2017년 1월, 2월, 3월 계속 되는 동안에 이 태극기 부대도 점점점 더 많이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 저는 연구 분야 중에 하나가 극우 극단주의 쪽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광화문에 제가 정기적으로 나갔습니다. 정기적으로 나가서 멱살도 몇 번 잡혔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안 드러나게 많이 애를 써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뭔가 좀 기자 같아 보인다라는지 하면은 바로 와서 주먹질 태세를 보입니다. 굉장히 위협적인 그런 집회들인데요.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거기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처형 하자. 예. 뭐 공산주의자들을 태우자. 뭐 제가 다 옮길 수 없는 너무나 폭력적인 언어들이 5년 내내 반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 나온 수만 명의 참여자분들이 다 그런 광기 어린 극우주의자가 아니에요. 다 표정들이 선하십니다. 네. 그리고 저는 많이 봤기 때문에요. 수십 차례 나가서 봤기 때문에 그분들 바로 옆에서 느껴지는 기운이 결코 그렇게 증오로 가득 차 있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분들이 그 선하신 마음을 가지신 분이 어느 구체적인 인간도 증오하지 않는 분들이 그 자리에서 수년 동안 그 증오의 말을 반복해서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익숙해지시고 그 처단하고 처형하고 불에 태워 없어야 하는 공산주의자가 누군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 구호를 연단위에서 외칠 때마다 아멘 할렐루야를 하신 분들이세요. 예, 그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심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너무나 무서운 자들, 그들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에 대한 증오는 5년 내내 계속되어 왔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탄핵반대 집회 동안에 연단에서 똑같이 그 광경이 연출이 됐습니다. 뭐 스님 복장을 하신 성호 스님이라고 있습니다. 빨갱이는 죽여도 돼. 이걸 방패에 들고 나와서 외치면은 수만 군중이 연호를 하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죠. 그 모습을 보고. 하지만 그것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2016년 12월부터 계속 매주 반복되어 온 극우 집회의 리추얼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시기, 3단계 시기부터 극우적인 언어, 극우적인 사고, 또 극우적인 주장, 민주당은 다 간첩이야. 민주노총은 공산주의자야. 이와 같은 극우적인 주장들이 대중적으로 스며들어가는
그 시기가 3단계였다고 볼 수가 있고요. 4단계가 이제 권력화되는 거죠. 네, 보수 정치가 전면적으로 극우화되는 시기가 바로 제가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것은 극우 정권이다. 근데 저는 이명박 정권 때도 박근혜 정권 때도 그러지 않았어요. 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구체적인 정책 측면에서 이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어떤 인사가 대단히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래도 국민의 반 이상이 선택한 대통령이라는 것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게 저의 늘 생각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은 선택한 유권자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인 거죠. 근데 윤석열 정권은 제가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정권의 초반부터 우리 사회 구성원의 어떤 특정한 집단을 절멸의 대상으로 대통령이라는 정치 지도자가 공공연하게 반복해서 그런 폭력적인 언어를, 폭력적인 주장을 밖으로 표현해내고 이런 것들은 우리 공동체 전체에 너무나 위험한 것이다. 그래서 이 4단계가 우리 사회 내 극우가 대중화됐다고 하면 그럼 극우적인 사고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제도 정치에서는 어느 정도 변방에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이제 4단계에 오게 되면은 정치 권력의 맨 중심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 정치 권력의 맨 중심에 있는 대통령이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는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국가 기구의 조직의 지도부가 점점 더 극우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로 채워지게 되는 너무나 위험한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2024년도에는 한국이 전면적인 독재화의 위험이 있다라는 얘기를 모든 채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데서 다 했습니다. 방송, 신문 칼럼, 또 제 논문 발표. 그때 많은 분들이 무섭다. 정말 그 정도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나름대로 이제 객관적인 지표의 측면에서 정치 권력과 그다음에 군, 검찰, 경찰, 정보기관 이와 같은 중요한 국가의 강압기구들의 수뇌부에 너무 위험한 자들이 위치하게 된 이거는 예사롭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흐름이 지난 계엄 이후에 우리가 4개월에 걸쳐서 봤던 그 세력들의 아래에 있는 큰 구조다. 예, 이게 이제 저의 주장의 제일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이것의 함의는 다행히도 헌법재판소의 40대 0의 선명한 그런 결정을 통해서 지금 빠르게 소멸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미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합니다. 절대 소멸된 것이 아니라 수면 위의 모습이 우리 시야에서 사라진 거고요. 그 아래에 있는 그 어느 구조도 약화된 것이 없다. 예, 그 아래에 있는 구조가 약화될 만한 어떤 사건이 발생한 적이 없다. 이게 지금의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체적인 큰 흐름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극우의 변화 과정 속에서 봤을 때 2단계에 해당되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죠. 노무현 정부 시기 때 뉴라이트가 이제 생겨납니다. 뉴라이트라는 이름을 가진 그런 일련의 흐름들이 생겨나는데 사실 뉴라이트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에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뉴라이트라는 이름을 걸고 시작된 거는 한 1960년대, 70년대 정도부터고요. 그 뿌리를 따지면 30년대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대체적으로 뉴라이트라는 명칭을 가지고 우익의 어떤 큰 흐름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한 70년대 정도로 보고 있고요. 미국,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입니다. 네, 다 각각의 그 나라 말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뭐 미국이나 이쪽은 뉴라이트겠죠 당연히. 독일은 노예 레히테가 있고 다 이런 이름인데 이름은 똑같습니다. 뉴라이트예요. 신우파 이건데 그럼 신우파라는 게 신이 뭐냐, 뉴가 뭘 뜻하느냐, 그것은 바로 점점 더 힘이 커가고 있는 진보주의자들, 레프트에 대한 리액션이라는 뜻이죠. 네. 그래서 이 진보주의자들의 운동이 1950년대, 60년대에 전 세계적으로 크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미국에서도 흑인 민권운동 50년대 중엽에 본격화됐고요. 다 그 흐름을 타고 오바마도 나오고 이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역사적인 산물인 건데 흑인 민권운동, 그리고 카운터 컬처, 대한문화운동, 베트남전 반대운동 다 이런 것들이죠.
예, 그리고 독일에서도 2차 대전 종전 이후에 연합군 군정에 의해서 뭐 나치 청산 이런 것들이 시도가 됐지만 부분적이었기 때문에 60년대에 독일 사회에서는 완전한 사회에서의 그런 어떤 나치적인 파시즘적인 사고 문화를 청산하기 위한 그런 시도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다 각 나라에 제각각 특색을 갖는 진보주의 운동들이 일어난 거죠. 이런 진보주의 운동들이 점차로 그 운동의 어떤 큰 고조기를 거친 다음에 누군가는 학계로 가고, 누군가는 언론계로 나가고, 누구는 정치계로 나가고, 기업으로 가고, 뭐 이런 변화들이 있게 되니까 사회 제도, 문화 이런 것들이 서서히 변해가는 거예요. 변해가니까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보수 세력들이 있었던 거죠. 아, 그것도 일정 부분 이제 사회의 변화다. 그럼 우리 보수도 변해야 된다.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세력들이 곳곳에서 뉴라이트라는 이름으로 세력화를 시도한 이런 경우들이 있었던 겁니다. 한국에는 그게 템포가 좀 늦게 온 거예요. 늦게 왔는데 노무현 정부 시기 때 뉴라이트라는 이름을 내걸고 많은 단체들이, 제가 그 당시에 뉴라이트 연구를 할 때 제가 수집한 단체만 해도 70개가 넘었어요. 굉장히 많은 단체가 있었고, 그 단체들의 네트워크와 연대 단체들이 또 있습니다. 그럼 연대 단체들이 또 몇 개로 묶어지는데 그 어느 연대 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또 개별 단체들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단체가 있었는데 이런 많은 단체들이 다 똑같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크게 두 흐름이 있었다는 거고요. 그 두 흐름을 나눠봤을 때 앞에 보시면은 하나의 흐름은 정말 이렇게까지 탄핵을 시도했는데 국민들도 받아들이지 않고, 헌법재판소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총선에서도 참패를 하고, 우리 보수가 변해야 된다. 민주화가 되고 지금 20년이 지났는데 보수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선택받지 못하는 위치에 오게 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뉴라이트의 한 흐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뉴라이트의 혁신, 현대화. 그때 진보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이 긴장을 했어요. 예, 더 현대적인 정책들이 많이 나왔고요. 아, 이렇게 가면은 진보가 낡은 것이 되겠다. 긴장감을 많이 가졌고, 학자들도 새로 그룹을 만들었어요. 신진보라는 그룹이 생겼습니다. 진보도 변하지 않으면 좀 있으면은 이 뉴라이트라는 사람들이 더 많은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도 있겠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흐름입니다. 근데 두 번째 흐름이 반대 극단이었던 거예요. 저 진보주의자들의 싹을 없애야 된다. 저 진보주의라고 묶을 수 있는 일체의 흐름들을 완전히 국민들의 머릿속에서 지워버려야만 저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사상전을 벌여야 된다고 주장을 했던 다른 쪽 흐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느 쪽 흐름이 뉴라이트의 주도권을 쥐느냐가 한국 보수의 이후에 큰 어떤 궤적의 어떤 중요한 갈림길이 됐겠죠. 예. 근데 저도 그 당시에 이거는 어떤 면에서 바람직한 운동이다. 그 주장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이런 운동이 없다면 모든 고여있는 물은 썩기 마련이기 때문에 진보주의자들도 나태해지고 안주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졌었는데 불행히도 저기에 첫 번째 흐름이 아주 약해지고 두 번째 흐름이 주도권을 쥐게 돼서 이 두 번째 흐름을 주도했던 아주 강경하고 극단주의적인 흐름들이 이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권력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권력층으로 들어가니까 뉴라이트 단체는 대부분 소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조선일보나 이런 쪽에서 계속 내보냅니다. 뉴라이트는 이미 다 사라지고 없다라는 기사를 윤석열 정부 때 뉴라이트가 또 한창 문제가 됐을 때 또 기사가 나왔어요. 기획기사로 뉴라이트는 반짝하고 없어졌다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없어진 게 아니라 다른 형태로 남게 된 거죠. 예, 그리고 없어진 이유는 그 핵심 임원들, 발기인, 리더들이 권력층으로 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로 들어가고 정부 강요로 들어가고 한나라당, 새누리당 의원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돼서 단체로서는 소멸을 하게 되는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극우가 주도권을 잡게 됐다라고 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가 극우냐 이거를 판단하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그 위에 있는 그 외국에서는 특히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에서는 극단주의에 대응하는 그런 정부 기구나
여러 가지 시도들이 수십 년 동안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어요. 제 독일이나 이쪽 현지에 있는 제 친구들도 지금 뭐 30년, 40년째 극단주의 전담인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그쪽 정보기관에도 있고 경찰대학 교수로도 있고 또 내무부에서 일하는 친구도 있고 몇십 년 동안 거기서 일을 한 친구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학문적인 개념도 많이 정교화가 됐을 뿐만 아니라 법률적 개념이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이 법률적 개념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극단주의 단체로 분류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정당 내지는 사회단체가 해산될 만하냐 아니냐가 판단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극단주의로 분류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정당이나 사회단체가 해산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산까지는 아니더라도 공적인 재정 지원이 끊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죠. 극단주의냐 아니냐라는 것이. 그래서 가장 추상적인 수준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크게 봐서 그런 거예요.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보편적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진보건 보수건 좌건 우건 간에 정치적인 원리들, 민주주의, 법치, 헌법 등과 같은 이 보편적인 정치 원리를 공격하면 그 사람이 교수이건 신부님이건 깡패 폭력배건 똑같이 극우인 거예요. 폭력을 저질러야만 극우가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정치 원리가 우리가 꼭 그것을 지켜야만 하는 거냐, 이런 말을 예를 들어서 100분 토론 나와서 하면은 그 사람은 독일 같으면 바로 다음 날부터 헌법보호청의 감시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극우적인 발언을 공공연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로 사회적인 가치, 보편적인 사회적 가치라면 보편적인 인권, 자유, 평등, 비폭력, 이와 같은 것들이죠. 그 보편적인 인권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민주주의 나라들에서 헌법의 기본권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보편적인 기본권, 인권을 명시적으로 부정한다는 건 뭐냐면 특정한 사회 집단, 예를 들면 한국에 있는 중국인 내지는 동성애자 또는 노조원 또는 민주당원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집단들의 인권은 보호할 가치가 없어. 이런 말을 공중이 퍼블릭이 보는 앞에서 하면 이것은 극우적인 프로파간다로 분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직업이 무엇이건 간에. 이게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극우의 기준은, 극단주의의 기준은 폭력을 행사하느냐 아니냐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다. 제일 기본적인 기준은 이와 같은 좌우를 포괄하는 보편적인 정치사회적인 원리와 가치를 공공연히 공격하느냐 아니냐, 이게 제일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강도를 나눈다면 이와 같은 사고의 경향이 있는 사람이 제일 낮은 단계, 내지는 그런 주장에 소극적으로 동조하는 사람, 이게 제일 낮은 단계입니다. 이런 낮은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법률적으로 감시하거나 처벌하면 안 돼요. 이건 우리가 단호하게 사회가 반대하고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걸 통해서 변화시켜야 되는 단계. 그보다 높은 단계는 뭐냐면 공공연하게 공중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와 같은 주장을 주창하는, 이거는 파급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혼자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하고는 다른 단계로 접어들게. 그 다음 단계가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을 하는, 극우적인 성격을 갖는 단체에 가입을 하는, 이건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그 위의 단계가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적 내지는 혐오의 대상으로 삼는 어떤 인간, 개인 내지는 집단에 대해서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거나 행사할 수도 있다라는 협박을 가하게 될 때, 이건 굉장히 위험한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단계로 오게 되면은 엄정한 공권력의 개입이 있지 않으면 무한 확장이 됩니다. 아, 이래도 되는구나라는 메시지가 되기 때문인 거예요. 맨 위의 단계가 민주주의 헌정의 체제를 공격하는 경우입니다. 불행히도 지난 탄핵 전국 동안에 2단계까지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일반적인 극우 현상이 아니라 극우 파시즘이라고 규정을 했던 겁니다. 민주적인 헌정 체제를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체제를 공격했다는 게 뭐냐면은 법원의 판결, 헌법재판소의 결정, 국회에서 누가 다수당이 되느냐, 이게 우리가 싫어하는 집단에 유리한 어떤 결정이 나면 그 판사는 죽여야 되는. 12.3 계엄 때
군 체포조가 추적을 했던 대상 중에 정치인 여야 대표가 있었던 것도 물론 충격이지만 저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던 게 이재명 전 대표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던 판사님이 이 대상에 포함된 것에 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거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앞으로 법원의 판사님들은 어떤 정당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면 나중에 어떤 위험한 정치 상황이 됐을 때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을 암암리에 가질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지난 탄핵 전국 동안 살해 협박을 여러 번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늘 방송에 나오고 신문에 글을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나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려고 했던 어떤 기획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이것은 극우적인 기획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럴 때 많은 학자들이 내가 나의 의견을 언론을 통해서든 내 논문을 통해서든 표명하면 내가 협박을 받고 위험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마음에 품게 되는, 그러니까 이와 같은 폭력의 행사가 사회 법과 공권력에 의해서 용인된다라고 했을 때 사회 전체적으로 자유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판사도 두려워하게 되고 언론인도 두려워하게 되고 학자들도 두려워하게 돼요. 다 두려워하게 되는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파시즘적인 상황이 되는 것인데,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극우 그리고 그 극우의 발전 단계들을 보여주는 부분들이라는 것이죠. 이제 뉴라이트 조직과 담론으로 들어가서요, 어떤 면에서 극우가 주도권을 갖게 됐는지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이 제가 뉴라이트가 한창 고조되었던 당시에 뉴라이트 단체들을 올드라이트 단체들과 함께 이렇게 분석을 했던 그 당시의 목록이에요.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있죠. 그래서 이 단체들 내에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2004년, 5년에 단체들이 집중적으로 결성이 돼서 불과 몇 년 안에 뉴라이트 전국연합, 뉴라이트 네트워크, 이와 같은 큰 연합체로 또는 네트워크로 다 연결이 되기도 하고요. 여기에 속하진 않지만 자유기업원, 이와 같은 단체들이 정경련 지원을 받고요. 요 단체들이 나중에 2018년, 19년 이 시기 때 법정에서 모두 사실관계가 확인이 됐는데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극우단체들의 정경련 같은 재벌 5단체가 다 지원해주고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그게 그 재벌들이 이 극우단체들이 재벌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지금 한국의 재벌들은 그런 단계보다는 훨씬 더 고도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명박 박근혜 정권과 충돌하지 않고 공존해야 했던 정치 상황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정권이 이 단체들을 필요로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한 단체당 여기에 20억, 여기에 10억 지원해줘 하니까 지원해주게 됐겠죠. 나중에 다 실형 판결을 받게 된 것들인데요. 그래서 이와 같은 한국 사회의 기득권 집단들과 극우단체들, 어버이연합회 뭐 이런 단체들이죠. 엄마부대 이런 단체들, 이런 단체들이 이제 뉴라이트의 이름을 걸고 주도권을 갖게 되는, 요 어버이연합회 이런 분들이 이명박 정부 시기 때 저를 잡으러 중앙대로 온 적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협박 이런 것들은 그냥 말이 아니고요. 저는 그 책상에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정말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때 이분들이 중앙대학교로 오면서 마을버스에서 저희 박사생이 이분들의 대화를 듣고 경찰에 신고하고 학교에 알리고 저한테도 전화를 문자 보내주고 이렇게 했었어요. 예, 누구누구 잡으러 간다 이런, 정말 이제 테러를 하는 거죠. 그 이명박 정부 때도 실제 그런 테러들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그때도 파시즘 논의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사회학자로서 아직까지 파시즘을 논하기에는 이르다라는 입장이었고요. 지난 계엄 이후에는 저도 파시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미 극우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뉴라이트의 이름을 걸고 물리적인 테러를 가하는 그런 단계까지 나아갔었던, 그러니까 실제 테러를 당했던 대표적인 케이스가 당시에 방송 장악에, 이명박 정부의 방송 장악에 반대하는 촛불 집회를
촛불 천막을 치고 KBS 방송사 또 국회 앞에서 밤샘 시위를 하시던 시민분들이 계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인가 두 분인가가 저 극우단체 테러에 의해서 중상을 입으신 적이 있어요. 예, 시칼에 이렇게 테러를 당하셔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요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그 방대한 조직적인 체계를 이 시기 때 형성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고요. 이와 같은 것들이 여기 보시는 것이 이른바 극우의 중심부 책임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 독일의 극우 연구자로 세계적으로 전명하신 분인데 윌헬름 하이트마이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핵심 주장이 극우 문제의 원천을 알려면 사회의 중심부를 보라. 이 주장이 핵심입니다. 사회의 중심부를 보라. 그 이유가요. 사회가 관심을 기울이는 거는 예를 들면 서부지법에 가서 난동 부린 사람들을 주목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와 같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 그와 같은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해도 된다는 자신감, 여기에서 만약에 체포가 되고 감옥을 가더라도 곧 나오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신뢰,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누구냐? 사회의 중심부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냐면은 전현직 장관, 총리, 판사, 검사, 목사님들, 교수, 군 장성, 언론인, 이런 사람들이 사실 극우적인 언어, 담론 이런 거를 계속해서 생산해내고 극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고무하는 역할을 한다. 이게 이제 극우 연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지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사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된 사람들에게만 사회가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경우에 사회 극우 세력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넓게 퍼져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인데, 저기에 보시는 것처럼 조 시기 동안에 뉴라이트 극우단체, 올드라이트 극우단체들이 우리나라에 극우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보수로 분류되는 언론사들의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었다. 순식간에 주목받는 단체로 성장을 해왔다. 상위에 있는 것이 저런 뉴라이트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뉴라이트, 올드라이트를 구분을 하는데 제가 요 단체들의 성명서, 선언문, 기자회견문 이와 같이 대외적으로 릴리스를 한 공개를 한 문서들을 전수 분석을 했어요. 통계적인 내용 분석을 해서 봤더니 뉴라이트 단체들이 그렇게 뉴하지 않더라는 결론이 나오게 된 거죠. 예, 올드라이트라고 저희가 이야기하는 반공 극우적인 주장들, 공산주의 또 반국가 세력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처단 이런 것들, 그와 같은 오래된 독재 시대의 반공주의적인 언어들이 뉴라이트 단체들의 경우에도 상당한 정도로 공존을 하고 있었다라는 걸 발견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한기총의 이데올로기적인 개념 연결망, 이 연결망의 동그라미의 크기가 각 단어의 빈도를 나타내고요. 몰려있는 정도가 같은 텍스트 안에서 함께 출현한 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인접한 정도인 거죠. 이런 것들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여기 한기총의 경우에도 여러 부분에서 뭐 간첩이라든지 뭐 북한이라든지 종북이라든지 공산, 좌파 이와 같은 용어들이 아주 높은 빈도와 또 인접도를 가지고 등장한다는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있고요. 뭐 제한군인회는 군인단체인데 뉴라이트 전국연합 이런 쪽을 보더라도 한쪽 편으로는 뭐 경쟁, 시장 뭐 이런 뭔가 새로운 것 같은 단어군들이 있죠. 예. 뭐 그런 것들이 뭔가 뉴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측면들이 있는데, 다른 쪽으로 보면은 똑같이 올드라이트 단체들처럼 뭐 간첩이라든지 북한, 뭐 공산화 이런 것들이죠. 예, 똑같이 오래된 극우 단체들과 다르지 않은 그런 이데올로기적인 개념들이 등장한다는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본다면 대외적으로는 반공, 그 다음에 흡수 통일론, 그래서 이번에 세이브 코리아 탄핵 반대 집회에서도 많이 등장했던 손피켓이 북침 통일이었어요. 북침 통일. 그래서 그 북침 통일이라는 손피켓을 거기에 나온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도 많이 들고 있었습니다. 그 풀 비디오를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이 이제 전형적인 뉴라이트에서 시작된 흡수 통일론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정치 영역에서는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를 주장을 하는데 사실은 그 핵심은 반공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경제 측면에서 반노동, 반노조 특성이 강하고, 역사 측면에서 식민지 근대화론, 이승만 박정희 재평가론, 이와 같은 것들을 뉴라이트 사상 노선이 핵심 특성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에 이제 하나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복고엘 씨라고 아시는 작가분이신데, 밈론이죠. 이데올로기 전쟁론인데, 요 시기 때, 뉴라이트 시기 때 나왔던 주장인데요. 요 핵심은 뭐냐면, 국민들의, 사람들의 머릿속에 좌파의 어떤 DNA가 지금 심어져 있다. 사실 이 아이디어 자체가 굉장히 전체주의적인 아이디어죠. 그러니까 인간이란 존재가 누군가 머리에다가 심으면 심기는 존재라는 전제이지 않습니까? 인간 존재론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 머릿속에 박혀있는 좌파적인 DNA를 빼내고 우파적인 DNA를 새로운 밈을 집어넣는 그 이데올로기 전쟁을 지금부터 치열하게 수행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뉴라이트 내에서 점점 더 주도권을 갖게 된 그런 이데올로기 사상전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 계셨던 박교정 교수님 경우에 독재시 때 반공주의를 예찬하는 주장이지 않습니까? 한국전쟁을 겪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와 같은 반공 자유민주주의가 우리 사회의 어떤 이데올로기의 등뼈다. 이건 바뀔 수 없는 것이다. 민주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독재시대의 지배 이데올로기가 문제가 없었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경우고요. 고려대학교 철학과 계셨던 신일철 교수님 경우도 이와 같은 반공 자유민주주의 이데올로기가 대한민국 역사의 진화의 과정을 거쳐오면서 가장 우월한 이데올로기로서 수용되어 온 것이다라는 입장. 이런 것들이 이제 민주화 이후에도 독재 시대의 지배 이데올로기였던 것에 대한 어떤 성찰을 거부하는 그런 이데올로기들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은 것들이 윤석열 정권에 와서 정치 권력의 중심부로, 아까 처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심부로 빠르게 들어오게 됐다. 그래서 과거에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 때 뉴라이트 인사들이 들어왔죠. 인사들이 들어왔지만 정권 전체가 어떤 극우적인 정권이었다고는 저는 판단하지 않았어요. 지금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 오게 되면 이것이 전면적으로 대통령의 특히나 2023년 8월 8.15 기념사가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그때 이후로 모든 대통령의 발언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어떤 보수의 혁신이나 현대화나 이와 같은 의미의 뉴라이트가 아니라 반대 의미의 극우적인 의미의 뉴라이트적인 반공주의, 반노조, 친일본 역사인식 이와 같은 것들이 너무나 뚜렷하게 대통령의 여러 언사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대체로 임기 2년차 2023년 여름 이후로 이루어진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그 반공주의적인 맥락에서 요거를 그 언론사 모든 전국 중앙지 대상으로 해서요. 어떻게 분석을 하게 되냐면요. 자유민주주의에는 여러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맥락에 따라서. 그래서 자유민주주의하고 종북, 간첩, 공산 이런 것들이 같은 기사에 함께 등장하는 것만 제가 찾은 겁니다. 그렇게 찾았을 때 그런 맥락에서 사용된 자유민주주의에 관한 언론 보도가 윤석열 정부에 와서 그 이전에 어느 정권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빈도로 등장을 하게 되는, 통계적으로 확인이 되는 것이죠. 너무나 급격하게 지금 말씀드린 간첩, 공산 이런 거하고 자유민주주의가 같은 기사 안에서 등장하는 그런 경향이 윤석열 정권 1년 차와 2년 차에 급격히 나타난 것을 통계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는 것이 이제 실제적인 권력입니다. 실제적인 권력 측면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김태효 씨라고 아시겠죠? 그 윤석열 정부의 가장 초기부터 등용이 돼서 끝까지 갔던 몇 안 되는 인사 중에 하나입니다. 네, 윤석열 정권의 외교 안보, 대외 정책의 핵심 중의 핵심, 다른 실세들이 중간에 교체가 될 때도 끝까지 교체되지 않았던 이런 분들이 과거에 뉴라이트 단체들의 전력을 갖고 계신 그런 분들이 대거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정부의 장차관들로 등용이 되게 되고요. 그와 더불어서 아주 특징적인 것은 각종 정부위원회 위원장으로 과거의 뉴라이트 임원들이 등용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주로 어떤 위원회들이냐면요, 인간의 정신을 관장하는 위원회들이에요. 역사, 교육, 인권, 그리고 정신문화연구원 같은 이와 같은 단체 그 정부위원회들의 위원장과 이사장 이런 분들로 집중적으로 뉴라이트 단체 임원 대표셨던 분들을 등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인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2023년 8.15 기념사 그 이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사롭지 않은 그런 어떤 권력의 이동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보게 되는 것이 이와 같은 그 뉴라이트에 대한 내용들 배경 위에서 지난 12.3 계엄 이후에 이것이 무엇을 의미했느냐 부분을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대통령 담화, 그 12.3 계엄 선포 담화 때요. 제가 TV로 실시간으로 이거를 보면서 정말 덜덜 떨었습니다. 몸이. 그 저는 그 1970년대생이고요. 전두환 시대를 청소년기 때 겪었으니까요. 전두환 시대를 청년기나 혹은 그 이상의 연령대에서 겪으신 분들하고는 다릅니다. 직접, 그러니까 제가 민주화 이후의 청년기를 맞이한 첫 세대에 해당되는데요. 근데 전두환 시기를 겪으셨던 분들이 저 계엄 선포를 보면서 온몸이 얼어붙는 경험을 말씀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근데 저는 그 세대도 아닌데 왜 팔다리가 덜덜 떨렸냐면요. 제 박사 논문이 국가폭력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작가 한강 씨 여러 인터뷰에서 말씀을 하시고 소년이 온다나 작별하지 않는다 같은 책에 많이 등장을 하는 꿈 얘기 있지 않습니까? 꿈. 제가 그런 꿈을 셀 수 없이 많이 꿨습니다. 예,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동질감을 많이 느낀 게요. 국가폭력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독재, 또 대량 학살, 제노사이드, 사료를 봅니다. 사료를 보면 정말 그 고문과 살해의 기술까지 다 나옵니다. 그리고 피해자 학이 있어요. 빅티몰로지. 그런 국가폭력의 희생자가 됐던 사람들에게 그 폭력이 도대체 무엇이었나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연구들입니다. 그거를 저는 견디고 봐야 됩니다. 그걸 견디고 보다 보면요, 그날 밤에 정상적으로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2시, 3시 되면은 거의 혼이 빠져서 잠을 깨요. 왜냐면 꿈속에서 제가 이제 학살의 대상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제가 그날 낮에 사료에서 봤던 그 경험을 제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정말 열심히 논문을 써야겠구나 하는 다짐을 또 하게 되죠. 왜냐면 정말 이런 세상이 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박정희 전두환 시대 때 계엄 선포문하고 계엄사 포고령을 분석한 논문을 여러 개 썼습니다. 통계 분석도 했고 질적 분석도 했고요. 다른 나라 사례하고 비교 분석도 했고, 그거를 여러 논문을 썼기 때문에 윤석열이 저거를 방송을 하는데요. 그 한 문장이요, 저한테 와서 꽂히는 거예요. 싱크로율이 100%입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전두환 5.17 전국계엄에 계엄사 포고령하고 거의 100% 똑같았습니다. 저는 정말 벌벌 떨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결과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틀 지나고 나니까 언론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김용현이
5.17 계엄 포고령을 베꼈다라고 진술을 했죠. 그러니까 100%고 싱크로율이 나오는 거죠. 예, 정말 놀라운 것이요. 과거의 그 독재 폭력의 모든 사고 구조가 원형 그대로 부활했다. 12.3 때. 이게 가능했고 그게 어떤 기제를 통해서 그렇게 될 수 있었는지를 이제부터 저희는 정말 심층 탐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불과 몇 년 뒤가 될 수도 있고요. 다시금 이런 집단들로 권력이 넘어가게 됐을 때 또다시 원형 그대로 복원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번에 한번 계엄을 돌려보지 않았습니까? 다음번에는 더 실수 없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원형 그대로 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인지, 이게 이제 오늘 제 발표의 마지막 이제 클라이맥스가 되는 거죠. 저 방패를 보십시오. 빨갱이는 죽여도 돼라고 써 있습니다. 저게 아까 말씀드렸던 성호 스님인데요. 이 사람을 문재인 정부 시기 극우 집회 때 제가 계속 주목했던 자입니다. 왜 이런 스님을 여기 등장을 시킬까요? 극우 버전의 에큐메니카인 거죠. 예. 사랑제일 교회만이 아니야. 그래서 신부님도 나옵니다. 네, 스님도 나옵니다. 원불교도 나옵니다. 실제 스님 아닙니다. 이렇게 다 등장을 시켜서 모든 종교에서 다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하는 거죠. 근데 저 방패가 그때부터 등장을 한 거예요. 문재인 정부 시기 때부터. 그러다가 1월에 탄핵 반대 여론이 40% 가까이 육박을 하니까 이쪽 집단들이 자신감을 갖게 돼요. 국민이 우리 편에 있다. 그 뒤에 방패의 내용이 바뀝니다. 텍스트가 빨갱이는 죽여야 돼로 바뀝니다. 무서운 전환이에요. 이게 많은 지난 100년 동안의 파시즘 연구에서요, 폭력이 허용된다는 거하고 폭력이 기대된다는 것은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폭력이 허용된다는 것도 너무나 무서운 거거든요. 폭력이 허용되는 것이 왜 무서우냐면요,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인간은 타인을 가해하지 못합니다. 죄책감 때문에 하지 못해요. 근데 그 죄책감이 안 들게 만드는 장치들이 휴먼 빙을 넌 휴먼으로 느끼게끔 만드는 장치들이에요. 그게 바로 간첩, 종북, 빨갱이, 이런 추상적인 집단 범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부터 강조한 것이 구체적인 인간을 못 만나봤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옆에 빨갱이가 누구이기에 그 사람 정말 위험하더라, 이게 아니라 알 수 없는 카테고리인데 그들은 죽여도 되는 자로 인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전국에서 정부에서 이번에 한 3,000명 정도 잡아 넣었대, 벙커에 넣었대. 아이고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왜냐하면 넌 휴먼으로 느끼기 때문에. 이게 폭력이 허용된다는 건데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폭력이 기대된다는 것은 빨갱이는 죽여야 돼, 고무하는 거죠. 인커리지 하는 거죠. 이와 같은 주장을 외치면 이 말을 하려 온 것이 아닌 단지 탄핵에 반대하기 위해서 온 수만 명의 평범한 사람들이 저 말에 죽여야 돼, 죽여야 돼를 외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처음에 왔을 때 그분들과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분은 다른 존재예요. 다른 존재가 되어서 돌아갔다는 거죠.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넉 달 동안 이것을 외쳤던 사람들이 지금 그대로 남아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지난 넉 달 동안 우리 눈에 많이 들어온 집단들입니다. 그렇죠? 네, 세이브 코리아, 그분들은 또 지금 세이브 코리아의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목사님이 또 소년보 목사님이 뒤로 빠지시고 리바이벌 코리아 미스바 광장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또 부활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6.3 대선을 앞두고 공산당이 집권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애국 대한, 자유 대한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그죠? 예, 조직의 명칭을 바꿔가면서 이런 집단들과 그 아래에 뭐 신남성연대 같은 여성 혐오 단체들, 또 극우 유튜버들, 이런 집단들이 수면 위로 올라왔던 건데요. 그 빨간 박스 위쪽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겁니다. 그 위에는 한국자유회의, 그 다음에 대한민국 수호 장성,
단체, 이와 같은 단체들이 12.3 계엄을 일으키는데 중요한 배경에 있는 단체들. 그래서 한국자유회의 저 단체는 2017년 1월 23일에 창립된, 박근혜 탄핵 촛불 집회 감동이 한창이었던 바로 그 시점에 창립을 하고, 촛불 집회는 공산 세력이다라고 발기문에 나와 있는, 여기 발기인에 김태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 연결이 돼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와 같은 단체들이 마지막으로 이제 극우 파시즘 단계로 넘어가서 사회의 변방에, 제도정치 변방에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극우 단체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극우화된 정당과 서로 연대해서 헌법재판소를 가루로 만들자라든지, 무슨 판사를 살해한다라든지, 이와 같은 헌법기관에 대한 물리적인 명시적인 공격을 자행하는 그런 단계로까지 발전이 된 것이 지난 탄핵 전국에 매우 위험한 단계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행히도 6단계까지 가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선고에 의해서 현재는 빠르게 수면 아래로 내려온 단계인데요. 만약에 몇 년 뒤에 다시금 우리 사회의 어떤 민주적인 합의, 이와 같은 합의가 이완되고 해체되고 많은 사람들이 환멸에 빠지게 되고 이렇게 됐을 때 다시금 이 세력이 정치의 중심부로 솟아오르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향후 과제 뒤에 물음표로 남겨진 것은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너무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셔서 이게 우리 사회 안에서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그 이름들이 굉장히 그 뿌리 깊게 곳곳에 있었다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논찬자로 우리 백광은 목사님 우리 나오셔서 우리 교수님 강의에 대해서 우리 논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교수님 목사님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앉으셔서. 40페이지입니다. 우리 신진욱 교수님 뉴라이트와 한국 보수의 극우화라는 오늘 발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이 발표에서 뉴라이트의 계보와 보수의 극우화 현상을 개통학적으로 또 담론적, 역사적 층에서 분석해 주셨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그 극우를 단순히 보수보다 더 치우친 우파 세력이 아니라 민주주의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부정하고 무너뜨리는 존재로 규정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정부 들어서 그 극우 인물들이 국가기관 요직에 등용된 것,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기본 가치와 합의를 뒤흔드는 것으로, 또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시종일관 뉴라이트 집단의 그 주류 세력으로서의 권력화를 경고하고 계십니다. 교수님의 그 극우 비판은 단순한 우파 비판이 아니라 한국 정치의 권위주류의 퇴행과 이념과 여론의 조작과 한국 사회의 파시즘으로의 진입을 지적하는 날카로운 정치사회적인 비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번 뉴라이트, 보수의 혁신인가 극우의 전위인가. 자유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억압과 적대, 혐오와 배제를 낳는 극우의 전위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죠. 2번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는 누구의 무기가 되었는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장 언론에 폭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던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는 그러나 실제로 뉴라이트에게 있어 이념적 기표이자 정치적 무기가 되었다고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표면 아래 권위주의적인 통치가 작동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3번 극우 세력은 국가 권력 보섭에 성공하였는가. 교수님은 뉴라이트가 단지 과거 보수의 한 분파가 아니라 극우 세력의 핵심적인 네트워크이자 인적, 물적 자원의 기반으로 자리 잡았음을 실증적인 자료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대대적인 인사 등용, 조직적인 포진은 국가 권력 장악의 시도가 실제로 구조적인 현실이 되었음을 알게 합니다. 좌파 사상가인 안토니오 그람시 진지론,
오늘날처럼 시민사회, 국가가 복잡하게 얽힌 사회에서는 문화, 언론, 교육, 종교, 학문 등의 진지를 장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회 변혁 이론을 이 뉴라이트 극우 세력이 착실하게 실행해 오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매우 비극적인 것은 극우 세력의 조직적인 거점 가운데 개신교 교회와 단체가 매우 중요하게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좇는 오늘 우리에게 엄중한 시대적 과제를 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극우 파시즘으로의 진화는 계속되고 있는가? 교수님은 로버트 팩스턴의 파시즘 5단계 이론을 차용해서 현재 한국 사회가 이미 파시즘 진입 초기 단계를 상당 부분 밟고 있다고 진단하셨습니다. 12.3 계엄정국 이후 극우 대중동원, 헌법기관에 대한 공격, 집권당의 동조 등은 모두 파시즘의 전형적인 특징에 부합됩니다. 우리는 이 국가 엘리트 집단의 개혁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겠는지, 사회 분열과 거짓과 증오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이 시대에 우리 사회 권위주의는 자유와 질서라는 단어를 입에 달고 신앙과 신념, 자유민주주의 얼굴하고 찾아옵니다. 자유민주, 질서 저항, 정의, 신앙, 그리고 보네퍼라는 단어까지도 더 이상 모두에게 같은 의미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언어를 되찾는 싸움을 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한국 보수의 극우화 현상을 엄중히 경고하면서 민주주의, 인권, 평화 같은 인류 공동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우리 사회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한 깊은 성찰을 제공해 준 교수님께 감사를 표하며 이 시대 바른 기독교적 관점을 위한 짧은 제언으로 논찬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 제언, 망대를 허물고 토양을 기경하라. 성경은 예언자 호세아를 통해 말씀했습니다.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나님 쓰임을 받았던 사사 기드온은 내가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보수의 극우화 흐름 한가운데 한국 교회가 자리매김하고 있고, 특히 일부 교회들과 교회 연합단체가 극우 세력의 조직적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말할 수 없는 비통함과 동시에 엄중한 시대적 과제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현장 목회자로서 극우 세력이 배양될 수밖에 없는, 배양되고 있는 토양을 갈아엎기 위해, 기경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교회를 향한 두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강단에서의 바른 신학을 회복하라. 2018년 옥중에서 전광훈 씨는 미국 은사주의 신사도 운동과 트럼프주의 결합 모델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과 트럼프라는 책에서 트럼프를 고레스 왕에 비유하는 신사도적인 해석에 감명받은 그는 기존 은사주의의 뉴라이트 담론을 융합하여 정치신학적인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탄핵 전국에서 부각된 신연보 목사와 쉐이프 코리아 운동 역시 미국의 트럼프주의, 신사도주의 영향을 받았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2024년 8월 말 빌드업 코리아 컨퍼런스 연사로 초청된 트럼프 주니어는, 빌드업 코리아는 미국의 신사도 운동 그룹들, 이 그룹들이 트럼프 재선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국회의사당 점거할 때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데, 그것과 지금 한국에 있는 그룹들을 이어주는 단체죠. 이 트럼프 주니어는 소년보 목사 일행을 만났습니다. 빌드업 코리아는 기독교인이라면 한미일 관계 강화, 반동성애, 반트랜스젠더, 반중, 반공, 특별히 반중공의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역설한 단체이고, 2023년부터 다음 세대 청소년 문화사역으로 캠프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광장에 모인 교인들 입에서 온갖 혐오와 폭력의 언어가 뛰쳐나오고 특정인을 구세주 삼으며 상대를 악마화하는 것은 정치 이데올로기가 복음을 대체한 탓입니다. 거짓 선동과 분노의 정서가 교회 공동체에 깊게 자리한 데는 왜곡된 신학의 영향이 결정적입니다. 신학은 교회를 세우는 토대이고 그 걸음을 인도하는 길잡이이기 때문입니다. 바르지 못한 신학은 세상의 혼돈 속에 빠지고 비참과 악이 창궐하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건강한 교회와 이 땅의 생명과 정의와 평화를 이루기 위해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둘째, 사회 약자에 대한 교회의 소명을 확인하라. 2016년 11월 도널드 트럼프가 힐러리 클린턴을 꺾고
대통령이 당선되자 워싱턴 정치의 마지막 양심으로 불리는 버니 샌더스 의원은 미국 민주당의 방향성과 정체성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저는 미국 민주당이 모든 것이 옳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 매우 부족한 것이 많고요. 공화당 쪽에서도 지향한 정책들이 많이 있죠. 민주당이 부유한 엘리트 중심 정당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좌절하는 사람들의 분노를 효과적으로 이용했다. 부유한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전락한다면 우리는 계속 선거에서 질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의원들을 향해 거액의 후원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실리콘밸리가 아니라 울고 있는 러스트벨트 노동자들을 향해 가라고 촉구했습니다. 저는 이게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또 동시에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 대중들, 특히 젊은이들의 극우주의 현상은 사회 양극화로 인한 경제적 절망의 징후 행위로만 국한하여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가 복음의 자리로 돌아가서 사회를 향한 예언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낮은 자, 약한 자, 그늘에 있는 자들을 돌보았던 우리나라 초기 교회 역사를 회복할 때 적어도 거룩한 교회가 이데올로기 세력의 거점과 진지로 활용되는 것만은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질을 다할 때 비로소 그 생명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이상입니다.